Didn't know what to say, I was taking the train one way. Never thought I'd see you again. Never thought I'd see you again. Coming up short, I didn't have a choice but to let it go. You never let me explain myself. Explain myself. Now I'm leaving behind all the things I had in my mind. I'm changing my ways. I'm floating away. 가슴하고 같이 만지고 있어? 근데 나랑 이런 통화해도 돼? 내가 조금 어리니까. 그러게 말이야. 잘못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네. 그치? 괜찮아? 너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평범한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잖아요. 여자라고 밝히는 순간 제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열한 살 김모양은 지난달 네이버의 메타버스인 제페토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김양에게 입 벌린 사진, 뽀뽀 사진 등을 달라며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38살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성인인지도 인지를 못했고 꼬마 왕자로서 알아서 계속 쉽게 접근했고. 이건 제 캐릭터고요. 제 캐릭터 이름은 선잉입니다. 저는 07년생으로 설정을 해놓았는데 07년생이 16살이고 그리고 캐릭터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꾸며놨는데 저도 이게 다 제모로 구매를 한 거고 이게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40잼이면 거의 3,000원? 옷 하나에 3,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이 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막 그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옷을 바꿔서 올려요. 근데 이게 잼 나눔이 엄청 핫한 이벤트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고 이걸로 이제 피해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뭐 내가 잼 줄 테니까 뭐 좀 달라 아니면 뭐 너 개인정보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연락 왔어요. 보톡할 수 있냐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술은 몇 번 마셔봤어요? 별로 안 마셔봤어요. 같이 술 한잔 해보실래요? 자,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뭐 둘이 마시다가 둘이 입맞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봤어요? 성인이시고 저는 학생이라서. 사람들 저 진이한테 네.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귀기로 했잖아요, 어제부터. 갑자기 섹스할 거냐고 물어보더니 갑자기
그러더니 자위 보고 싶어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가슴 크냐고 물어보더니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달래요. 모든 대화 흐름이 다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사귀는 사이인데 이 정도는 보내도 되는 걸까?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 자체를 그렇게 조정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수법이 너무 저희 눈에 보이는데 이게 아이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너무 같아. 계속 저번에도 뭐지 영상 보내달라고 했을 때 오빠 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했는데 오빠가 됐어 알겠어 하고 와 오빠가 이걸 달래주니까 그럼 사진 보여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너 화면 보여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얘기가 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잘못한 것처럼 제가 10대면 그래도 나 좋다고 해준 사람이고 나한테 사귀자고 했던 사람인데 이 오빠가 갑자기 단답하고 하면 저는 진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제페토가 온라인 그루밍을 하기 진짜 딱 좋은 공간이긴 해요. 플랫폼. 그냥 진짜 오픈 채팅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게임 요소만 있는 셈? 더 친해지기 쉽잖아요. 게임이니까. 딱 이렇게 내 캐릭터도 있고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속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대검찰청에 그 AI 블록체인 커뮤니티라는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범죄들도 당연히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겠다.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게 무엇인가 해서 성범죄겠구나 라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프로그램들, 특히 제페토 같은 경우는 주된 이용층이 10대 청소년들이거든요. 어른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어른들이 이용을 하면 이게 피해라는 거를 금방 인식을 할 텐데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뭔가 피해가 있어도 제대로 신고도 안 되고 거의 여학생들이 한 7, 80%이고 그리고 거의 연령대가 초등학교로만 국한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채팅방에 이미 뭐 초등학생들 모여라, 뭐 11살 모여, 10살 모여라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들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목적을 가진 사람이. 사회 전반의 논의로는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판례들은 좀 있습니다. 제페토에서 만난 상대방을 상대로 이제 성착취물을 제작을 해서 보내도록 한 행위, 그리고 제페토에서 만난 이용자를 외부에서 실제로 만나서 이제 성범죄까지 간 행위, 사건들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원래 기존의 디지털 환경 안에서 있었던 문제가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더 쉬워진 거죠. 이제 익명이 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바타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이기 때문에 더 쉽죠. 가해자 인적사항을 보면 뭐 가족, 친척, 친구, 뭐 지인, 뭐 그다음에 낯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분류가 있어요. 그때 친구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자세하게 물어보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친구가 아니면 뭐가 친구냐는 시기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이 아이들은 온라인에서의 삶이 훨씬 더 주 무대인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혹시? 만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대화는 하는. 게임 같이 하다가 갑자기 뭐 잘한다고 막 같이 할래? 이러면 파티 초대하고. 나는 13살인데 우리 같이 반모할래? 친구 그래 친구가 되는 거죠. 아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의 친구 이런 느낌 해가지고 나 걔 친구야 나 너랑 친구할래 이러면서 갑자기 친구가 된 그런 일도 있었어요. SNS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SNS를 활용을 안 하면 거의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게 안 되는 느낌?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인스타 DM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나만 소외되는 기분이 들어서 아무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게임 말 자주 한단 말이에요, 남자애들은. 그런 거 보면 지금 뭔 말인지 싶고 의사소통 할 때도
근데 막 되게 중요하시는 것 같고 SNS도 거기 한 축에 끼어드는 것 같아요. 진짜 대놓고 나쁜 거 하자고 하는 메시지도 받아본 적 있어요 혹시? 한 3번? 그냥 DM으로 잊을만 하면 오더라고요. 계속 일 얼마 준다고 막 하자고 막 하더라고요. 되게 빈번하게 오는 것 같아요. 혹시 피팅 모델 하지 않을래 해서 프로필을 타고 가봤는데 그 분이 입은 건지 만 건지 한 그런 옷이 막 있으면서 막 외국인 이름인데 말은 한국어로 하고 이제 오늘 밤 나랑 같이 뭐 반모할래 해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불소 해줘 하면서 옛날에 진짜 죽어도 안무까지는 어떻게 잘 따라갔는데 불소에서 지금 바뀌었어요. 저는 26살이고요. 랜덤 채팅을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저는 되게 평범한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자라고 밝히는 순간 제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는 거예요. 뭐 예쁘다, 뭐 귀엽겠다, 뭐 키만 말해도 뭐 귀엽다, 뭐 뭔가 이게 관심 받는 거라고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가슴 사진 같은 거 보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가슴 보여줬으면 이제 성기도 보내달라. 성기도 어떻게 찍어서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너 너무 좋다, 너 너무 매력있다 이러면서 꼭 이렇게 나한테 남자친구가 생긴다고? 라고 하면서 좋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사귀어서 좋았다는 게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면? 그냥 친한 사람이 생겼다? 그냥 그 정도? 마음 깊이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는 좀 친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우리 둘이 특별한 짝꿍이야. 예. 그것도 이제 특히 이제 이성 간에 특별한 짝꿍이고 어떤 데이에는 뭐를 챙겨주고 이러는 사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 사이. 남들은 모르는 우리끼리만 서로 챙겨주는 사이야 라고 하는 게 초등학생들이 사귄다는 개념이죠. 양육자들도 어른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되게 막 삼촌 왔다 가시네, 인사해, 삼촌 사랑해요 해야지, 할머니 사랑해요 해야지, 이런 거 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과 잘 지내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연령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실 사랑한다는 말은 쓰는 말이고 그 성인들이 생각하는 의미랑은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성행동 내지는 범죄로까지 보일 수 있는 성행동을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이든 애들이 생각할 땐 또 다른 용어의 놀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고요. 뭐 친구가 한 명 더 생기는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악용하는 게 이제 가해자들의 언어인 거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일반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의 언어인 거죠. 사건 당시에는 14살이었죠.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학교를 못 갔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온라인 수업도 안 하고 그럴 때였어요. 아이는 이제 인터넷에 휴대폰만 가지고 이제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이상했어요. 아이가 보호 즈음에 방에서 잘 안 나오고 휴대폰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뭔가 이상해 느낌이 넘어와가지고 휴대폰을 같이 보게 된 거예요. 연인 관계로 딱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챙겨주는 거나 뭐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게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뭐 몇 주 걸린 것도 아니고요. 단 며칠 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일상적인 이야기들, 고민들 많이 들어주고 내가 이 사람 만날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쉽게 어떻게 보면은 더 오픈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힘의 차이가 있을 때 폭력이랑 착취가 발생을 하는 건데, 나이가 차이가 나는 것도 힘의 차이고,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있는 양의 차이도 차이고, 또 특히나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은 대체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네가 그때로 돌아가면 동의했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100이면 100,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럼 제가 그럼 왜 그때는 동의했던 것 같니?
그때 제가 단순히 그때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미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미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있고요. 가해자가 돈을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그걸 해결하려고 어딘가에다 이제 사진을 올리게 되고 이제 사람을 만나고 피해가 너무 커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5만 원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액수를 불려서 20만 원 이렇게 하고 당장 안 하면 자기가 맞아서 죽을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뭐 나중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말려 들어갔죠. 온라인 그루밍에서 가장 기가 막힌 포인트가 이 가해자들이 엄마한테 이른다가 협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사람의 제1보호자인데 그 사람한테 이르면 가해자가 망해야 되는 건데 아이들은 그걸 협박으로 느낀다는 거죠. 이거 엄마가 알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부모가 알면 안 되는데. 우리가 미성년자 계정을 만들어 볼게요. 트위터하고 인스타그램 해서 메시지가 얼마나 오는지 한번 보려고요. 나이를 모르는 SNS니까 그게 또 우선 이렇게 가출팸 구한다고 해서 갔는데 동갑인 사람이 안 나오고 완전 어른 사람이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게임들을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거기 이제 채팅창에 보다 보면 링크들을 주고 받습니다. 또는 이제 거기에서 할 수 없는 메시지들은 개인 톡이나 뭐 DM이나 쪽지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게임을 타고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이제 저희 연령층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게임에서 그런 경우들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유, 게임은 그 일상에서의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일 수 있고 사실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게임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능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게임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거나 이끌어주는 정말 대단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하라는 대로 하기도 하고 가르쳐주는 것 그대로 받기도 하고. 아이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그 게임 상황들을 전혀 모르죠. 저희가 받았던 상담 중에 뭐 누나의 속옷을 찍어서 네가 보내면 어떤 거를 더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경우도 있고 일종의 이제 그루밍인 거죠. 주변에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똑같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거기 안에서 또 SNS 활동들도 똑같이 하고 있고 플랫폼만 달라졌지 그 환경은 똑같이 확장됐는데 분명한 문제는 문제점도 확장이 됐다는 거죠.
아이들은 마팔 그 팔로워 수를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팔에 굉장히 예민하고 뭐 팔로우를 해주겠다 하면 엄청 좋아하고. 나도 섹시하게. 아니 막 붙어요. 제 캐릭한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중3이잖아. 나이 더 많아? 아니, 지금도 만지고 있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답하면 되지. 말하기가 쑥스럽지. 처음에 너무 많이 하면 그렇다. 가슴하고 같이 만지고 있어? 근데 나랑 이런 통화해도 돼? 내가 조금 어리니까. 그러게 말이야. 괜찮나 해가지고. 그러게 잘못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네. 그치? 괜찮아? 너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안 만나면 괜찮겠지? 그렇지? 프레는 정말 칼 같아요. 오늘 이제 톡 그만할까? 라고 하고 마지막에 꼭 내용을 다 지우래요. 아 진짜요? 아까도 내용 다 지우라고 해서 제가 왜 지워야 되냐고 하니까 성적인 내용이니까 남겨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페토를 매개로 해서 오픈 채팅이라든지 뭐 SNS 메시지로 넘어가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은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범죄 패턴은 똑같습니다. 네, 정말 똑같습니다. 성착취를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다. 이거를 통해서 이 아동 성착취, 성폭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이 랜덤 채팅의 시스템 업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들로 봤을 때 예전에 그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는 보도방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알선자들의 집단하고 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돼서 사실 제일 좀 문제는 이 사업자한테 사업자를 처벌하거나 기술을 규제하는 것들이 항상 장벽에 가로막혀요. 산업 측면에서의 어떤 반발이나 반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차단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기술 자체가 더 이상 발달이 안 된다. IT 이거 중요한데 안 되고 있다. 이 서비스 제공자들, 기업의 그 사회적 책무를 우리가 훨씬 더 강하게 요구하고 제도화하고 법제화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너네도 책임이 있다. 가해자 정보를 당연히 운영자들은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지난번에 어떤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그 가해자 정보를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 자기가 볼 때는 이것이 뭐 대단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안 주겠다. 그 거절당하고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그걸 못 잡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업체들은 사실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거는 보호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 완전히 엄격하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아직까지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그 플랫폼 사업자하고 그 저희가 이제 영장 압수수색 영장들 집행을 할 때 이러한 그 정보 확인에 대한 협조,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에 서버를 둔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좀 더 빠른 정보를 받기 위한 사법 공조의 그 24시간화 이런 것들이 좀 더 되면 수사하는 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안 하시면 안 돼요? 저 아직 미성년자라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성년자랑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모르셨어요? 네, 진짜 몰라요. 미성년자 만나면 어차피 다른 방 있으니까 제 방에 재우고 저는 다른 방 같이 가요. 네. 애기가 있으시네. 그러면 지우기 전에 저희한테 보여주셔야죠. 미성년자 만나는 분 찾고 있어요. 번호 맞는데? 우리 폰으로 야 사귀자. 안 만나면 나쁜 사람 아니잖아. 13살이어도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럼 이제 오늘부터 1일인가? 사귀자 그랬으니까 막 너 가슴이랑 보고 싶거든? 들키면 아저씨 잡혀간다? 아저씨는 민서 진짜 사랑해. 완전 사랑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해. 야 민서야 아저씨한테 뽀뽀해줘. 민서? 야 그리고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거든? 안 만나면 나쁜 사람 아니잖아. 완전 사랑해. 하늘이 두 쪽 다 비밀을 지켜라. 벌금 조금 받기 위해서 우쭈쭈를 고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쭈쭈라는 사람이 한 짓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아이들 그 성 가치관 거기에도 되게 저해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좀 알리는 차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는 성착취로 보기 때문에 성착취 목적으로 이 사람은 접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을 것 같아서. 만약에 상대방 변호사라면 이제 위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겠죠. 네네네. 이거는 위험성이 없다. 1번이죠. 불능범이다. 불능이수가 아니고 이거는 성인 여성인이 아예 위험성 없다.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합의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장량강경해서 법정형보다 낮게 선고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판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세게 처벌을 하느냐의 문제지, 이게 형이 뭐 많고 안 많고는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법정에서 느꼈는데 검사님이 이제 그루밍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처벌을 심해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합의보였는데 그루밍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실제 선고가 이루어지는 곳하고는 너무 지금 온도 차이가 심해가지고. 우쭈쭈가 하는 행동이 성인이 성인물을 즐기거나 사생활을 즐기는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성적으로 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고 유혹해가지고 성폭력이나 성착취 피해를 입게 하는 그 바로 시작점이거든요.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발까지 가는 거는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이 아이들이 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확 넘어간단 말이죠.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지원하는 건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온라인상에서 위장한 경찰들이 언제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범죄자들이 위축되잖아요. 언제 잡힐지 모른다. 이런 사인을 사회가 계속 줘야 된다는 거죠. 아동 성착취물 등을 잡아내기 위해서 신분을 숨기고 잠입하는 위장 수사를 해왔는데 5달 동안 모두 9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위장 수사 아니면 신분 비공개 수사라고 하는데, 그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만약에 내가 상대하고 있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이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에 그 범죄자가 느끼는 부담은 엄청날 거거든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활동하는 범죄자 맞습니다. 혹은 네네. 잠재적인 가해자들도 그걸 모르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의 수사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이 성착취물을 뭐 이제 매매하겠다라는 거래도 가능하고 계약도 가능하고 이제 이걸 판매하겠다라고 해서 올려놓고 매수 의향을 밝힌 사람들하고도 접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 실효성에 있어서는 엄청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그 이제 거의 대부분이 위장 수사를 해서 잡힌 가해자들은 피해자도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면 실제로 이 법에서 보완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고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인데 특별 단속 기간 이렇게 해서 한 달 끝나고 단기적인 단속들만 이어지기 때문에 이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점점 확대가 되다 보면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거나 이제 비용과 시간을 더 들입니다. 저희 검찰청마다 보시면요, 그 여성 아동 범죄 조사부가 따로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부서가 따로 없었어요. 그냥 뭐 형사부 안에 있던 그 전담 중에 하나였지. 근데 이게 범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아예 별도의 부서를 따로 두는 거거든요. 이 범죄도 그렇게 갈 겁니다. 2022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최종심 선고 결과를 보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는 집행유예를, 38.9%는 징역형을, 11%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진도 주고 받았거든요. 미성년자랑 한 건데 괜찮은 거예요? 몰랐잖아요. 아, 몰랐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 우리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첫 번째는. 네. 선생님이 강의에서 사진을 받아가지고 유포한다, 협박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네네. 그 대화 내용들. 네. 그리고 그 어플. 네. 그것만 잘 백업해놔요. 미성년 몇 살이래요? 17살이요. 경찰서 연락이 오면 저한테 곧바로 연락 주시고 저희가 이거 뭐 성폭력 사건 저희 어차피 블로그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사건 거의 뭐 몇천 개씩 하니까 1년에 네. 많이 있어요. 최대한 선생님에 대한 혐의를 이제 낮춘 다음에 운이 나쁘더라도 그냥 기소유예 처분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 가해자가 연루돼 있었고 얘는 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거의 다 20대 초에서 중반부 사이인 것 같고요. 주된 이제 가해자가 2명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형량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 구형은 15년인가? 최종적으로는 뭐 3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저기 집행유예 나올까봐 주로 한 얘기는 얘가 뭐 원해서 한 거다. 그런 거죠. 뭐 반성문 같은 거를 많이 내더라고요. 얘가 미성년자인 거는 알았지만 연인 관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합의나 뭐 탄원서 같은 거 해주지 않았는데도 초범이라고 해서 뭐 감형 요소 같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들 자식이 이런 일을 겪었어도 그렇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정에서 보면 어떤 부분들을 가해자들이 제일 강조를 하나요? 거의 100이면 100 동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폭행 협박은 없었다. 아니면 위계 위력은 없었다. 그게 인정되는 순간 형이 확 달라지거든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으니 나는 죄가 없다. 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으니까 나는 얘한테 어떤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니까 그걸 양형에 유리하게 봐주세요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가해자들이 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어린 나이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초범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되고요. 제일 화나는 게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했다고 그 양형입에 있더라고요. 재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양형을 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길래 그럼 피고인의 가족이 없으면은 더 세게 처벌해도 되는 거고 그런 건가요? 외국과 비교를 했을 때 법정형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법정형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 실제로 사법 절차에 갔을 때
재판을 통해서 이걸 가게 되면 그만큼의 형량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엄벌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조주빈이라든가 이런 범죄자들은 좀 세게 양형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아주 최근에서야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법원이 이제 실제로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판결을 내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양형 기준에 맞게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에 정말 맞게 이게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합의는 거의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판단함에 있어서. 합의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보복. 나중에 실형을 살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나한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두려움. 그게 특히 어머니들이 굉장히 강해요. 법정에서 제일 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피해자 의사가 좀 왜곡되는 가장 큰 경우는 사귀는 사이에는 뭐 나체 사진 같은 거 보내는 거는 서로 허용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아이가 얘기하면서 뭐 성관계 방법 같은 경우도 이 아이가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하는데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유도된 거지. 저는 남성들이 발기되면 대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거기서 다 저는 물어보니까 다 대답을 해주니까 저한테 야동을 틀어준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보자고 아마 그때 처음 야동을 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긴 하나요? 저는 일단 그거부터 궁금해요.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제가 1학년인데 한 학기 동안 성교육은 한 번도 없었고 중학생 때는 보건 시간에 조금 하거나 요즘에 몰래카메라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찾아서 그거 뺄 순 없는 거니까 얼굴이라도 가리고 다녀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딱 한 번 받았었고 영상으로만 받았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진짜 아무도 안 듣고 거의 유튜브로 막 성폭력 예방하는 그런 영상이라던가 그런 것만 2시간 내내 틀어주고 그나마 좀 신기했던 건 처음 이제 콘돔 끼는 법을 알았을 때 내 느낌도 되게 미끌미끌거리고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학교 교육에서는 2차 성징들 교육을 쭉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길 건너뜁니다. 그래서 바로 임신과 출산을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제일 궁금한 건 성관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관계 부분만 어디서 찾아본 거죠. 정말 청소년에게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안전의 틀에서 아이들을 성폭력만 하지 마, 성폭력 피해자만 되지 마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교육의 목표가 뭔지 이 지점에 있어서 교육계가 상당히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성교육을 저희가 하러 가면은 아이들 수준에 맞아 이해도에 맞춰서 좀 해야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도 굉장히 곤란해하세요. 성교육에 시간을 많이 빼앗으면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많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성교육을 하면 할수록 순진하고 착한 우리 아이가 성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신 부모님이 훨씬 더 아직은 많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을 보면 성교육 서적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이 그림을 좀 보기가 상당히 민망할 정도로 좀 적나라하게 되어 있고 이런 책들을 지금 초등학교에 지금 일단 10개 학교에 보급을 했다는 거고 장관님 이런 책들이 학교에 보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2년 전인가요? 그 외국에서 이제 그 성교육 교재로 만든 책이 그냥 사파로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이제 접촉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나온다. 이걸 사파로 이제 설명하는 그걸 갖고 외설스럽다고 여가부 장관이 사과를 하고 그 책을 다 걷어들였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아이들한테 노출되고 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사파로 남성 성기하고 여성 성기가 어떻게 아이를 만든다 이걸 설명한 거가 왜 외설스러운 거야? 이 사람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교육 자체가 아직도 피해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몸가짐을 해야 되는가. 성피해가 일어났을 때
여자가 얻을 손해가 얼마나 많은가 뭐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요인으로 이런 범죄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죄책감 때문에도 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해자들이 그걸 굉장히 악용합니다. 저는 사실 학교 성교육이 좋았다 나빴다의 느낌도 없어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남자친구들은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야동을 일반적으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다 안다. 고등학교 때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현실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야동으로 성교육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적에 뭐 친구들이랑 공유를 하기도 하고 뭐 스스로 막 찾아보기도 하고. 섹스를 성인이 돼서 하고 나서 예전하고 좀 생각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나요? 처음 관계가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만큼 절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미숙하게 상대방을 배려 없이 해줬던 것 같고 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상했어요. 인간이 여태까지 이렇게 번식을 해서 이 지구를 장악했던 이유가 있다. 이건 미쳤구나. 저는 좀 반대였어요. 어렸을 때 이제 좀 여자들은 특히 그 로맨스 만화책이나 뭐 그 소설, 드라마 이런 거를 좀 많이 접하면서 자라잖아요. 저는 10대 때 이제 첫 경험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정말 터무니없이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정말 어쩌다 보니 후다다다닥 하고 진짜 이게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첫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준비 없이 그리고 그 사람도 준비 없이 둘 다 학생이었고 그래서 되게 아팠어요. 이렇게 집을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있고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저는 환상이었는데 그 친구는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둘 다 남녀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아직도 성인이 돼도 여자가 왜 생리를 하는지 생리대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그런 거 교육해줬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죠. 맞아요. 부모님들도 성교육을 안 받아보셨는데 어떻게 이제 애한테 하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부모님이 됐을 때 그쵸? 네. 우린 해야죠. 저는 딱 유일하게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성교육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면 20살 딱 됐었을 때 제가 아빠가 이제 들어와서는 갑자기 이제 앉아서 이제 너의 몸은 너가 지키는 거다. 갑자기? 그러니까 너는 이제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도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에 뭐 주어 이런 거 다 없어. 주어 목적은 없고. 근데 이게 저한테 나쁘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성교육 안 받나요? 전혀? 전혀? 저희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휴지 이렇게 던지면서 잘 치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치워요. 네 아버지. 저가 한 14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랜덤 채팅 그런 거를 전 처음 알았으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돌변을 하면서 저한테 너 이런 거 하는 거 뭐 니네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1편 자체를 보면서 저는 너무 무서웠고 진짜 내가 만약에 이거를 미리 알았었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이제 고소까지 이제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찰이나 이제 형사 그쪽에서도 하는 말이 너가 왜 그 사람을 따라갔니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은 알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른들이 말을 해버리니까 제 잘못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피해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괜찮아? 너 삶 아직도 80년, 90년, 100세 시대야. 그냥 잠깐 똥 밟았어. 조금 아플 수 있어. 생채기 나도 아픈데 아플 수는 있는데 괜찮아. 지나면은 또 삶을 살고요. 밥 저 잘 먹고요. 네, 저 회사도 다니고요. 네, 학교도 다녔고요. 남자친구도 잘 사귀고요. 네, 삶에 정말 그냥 흉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잘 대처 있으면 친구들이 편 들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처음 알았을 때 제가 등짝이랑 머리랑 정말 그때 때렸어요. 아,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후회했어요. 저조차도 그런 시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네가 접속하지 않았으면은 엄마지만 그런 시선이었는데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거미줄 쳐놓고 기다리는 그 나쁜 어른들한테 얘가 피해 당한 그런 걸로 제 시선도 바뀌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좀 이성을 찾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 회복에 집중하게 됐어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은 아이를 많이 안아주었을 것 같아요. 애를 많이 안아주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안아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얘기 해줬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고소를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는 그러면 부모님이 꼭 있어야 되나요? 부모님이 아시지 않다, 보호자가 알지 않더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사건 지원을 하게 될 때에는 어쨌든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가해자 측에서 합의 제안을 하거나 이랬을 때 아이가 합의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의사를 확인하게 되고 그때 같이 안내를 또 해요.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딸을 가졌는데 아니 세상 무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우리 애한테 하루에 몇 시간 인터넷 하라고 해야지 이런 일을 안 당하냐. 10분만 하라고 그래도 당할 애들은 다 당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런 사건 발생하고 나면 청소년이랑 부모님들 사이 갈등이 엄청 심해져요. 애 막 통금 생기고 핸드폰 압수당하고 막 이러거든요. 통제하면 더 아이가 더 숨기고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더 엇나갈 수 있다는. 아이들한테 인터넷을 몇 시간 허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삶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적 경험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같았으면 딱 선이 나뉘잖아요. 문제야, 아니네, 모범생. 요즘에는 그게 없어요. 너무나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도 있고요. 부모님의 그 양쪽의 지지도 잘 받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또 인정받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인정받는 아이들이 그냥 온라인 그루밍에 빠져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서 이거는 남의 집 아이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고라든가 피해자 지원, 그다음에 뭐 삭제, 그다음에 차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3개 부처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찾아갔을 때 바로 그냥 그 원스톱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가해자가 가장 전문가고 피해자인 아이들이 준 전문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파놓은 구멍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게 가고 있고, 제일 안타까운 건 부모랑 선생님이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이 사회의 비극인 것 같아요. KBS